고조선 문자, 단권조선 한글, 한국어 언어 문자. 어느 분의 블로그에 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평양포전이라고 적혀 있네요. 평양포전, 평양이라 적힌 포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여기 한자가 두 개 있는데, 이 부분의 한자가 평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자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평양, 이렇게 거꾸로 적히는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평양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 다 이제 평양이라고 적혀 있는데, 내용을 계속 확인해 보면은, 지금 북한의 평양을 한자로 평양이니 양의 한자가 다르다. 중국에 평양이란 지명이 있다. 글자가 얼마나 또렷한지 확인해 보시라고 올렸다. 근대 조선의 세종께서 명도전의 유해 문자를 벌써 쓸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2500년에서 3000년 전에 고조선과 중국의 청동기 기술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에 가시면 진시황 통일 이전에 중국 화폐를 원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를 기원전에 두고 있었던 고조선의 중국인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출처가 고천 원지라는 중국 블로그에서 이 그림을 따왔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 진시황이 통일 이전에 중국 화폐를 원 없이 벗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진시황이 진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이 진나라가 얼마 동안 지속되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진나라가 탄생 후 15년, 짧게는 13년 만에 멸망한 나라가 진시황이 만든 나라가 되겠습니다. 과연 15년 또 지속하지 못한 나라가 만리장성과 이런 많은 문화를 창조할 수 있었을까요? 위키백과나 다른 데 한번 정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진시황이 만든 진나라는 존속기간이 고작 15년에서 짧게는 13년 밖에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전 원지라는 중국 블로그에 썼다고 하는데요. 고전 원지라고 하는 이것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죠. 구글에 보시면 몇 개의 이름을 볼 수가 있는데, 위쪽에 이 부분을 선택 후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이 사이트를 설명해 주는 것 같네요. 많은 이 동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명도전이 보이는 것 같네요. 이 사이트에 썼다고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북한의 평양은 한자로 이 평양을 사용하고, 중국의 평자는 이 평자를 사용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한번 한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중국에는 이 평자를 사용하고 북한에는 이 평자를 사용한다고 블로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의 한번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평양인이라고 되어 있고, 위쪽에는 팽팽하다, 다스리다, 바르다, 곧다, 바로잡다, 팽팽할 평자가 되겠고, 밑에는 양자가 되겠네요. 양지, 양, 밝다, 해가 잘 드는 그런 지역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팽팽하면서 해가 잘 드는 지역이 중국이다, 중국의 평양이다, 그런 소리가 되겠네요. 아래쪽에 이 평양도 한번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위쪽에는 팽팽하다, 밑에는 흙양자를 사용하네요. 흙, 부드러운 땅, 토지, 경작지, 이렇게 뜻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팽팽한 지형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팽팽한 땅이다,
팽팽한 흙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있거는 팽팽하고 따뜻한 지역을 의미하고, 위쪽에 있는 이 평양은 팽팽하면서 이제 흙이 부드럽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약간 뜻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포천이라는 이 동전인데요. 이것이 평양이라고 이제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럼 포천이 무엇인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포천이라고 하는 것은 유구전에 하나 조선시대에서 서울에서 배를 팔던 시전, 순조, 원년의 저포전과 합친 배전이다, 이 설명을 하네요. 그러니까 배를 팔던 시전, 가게라는 이야기인데, 요즘으로 보면 한복을 파는 그런 가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본 이 포전이라는 게, 그럴 때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주는 동전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 이제 평양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중국 대륙의 평양이 되겠습니다. 명나라 포천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니까 이런 동전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블로그는 같은 블로그 같고, 여기 보면은 다른 모양의 엽전과 포천에서 사용했는 그런 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런 모양이 있네요. 이런 게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동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이거는 명도전 같이 생겼네요. 많은 이렇게 동전이 다양한 모양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포전이라는 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조선시대 육주비전 중의 하나로 포를 취급하던 전이다, 가게다, 그런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시전은 판매이익의 정도에 따라 군의 국역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국역을 많이 부담하는 전을 윤북각전이라고 하고, 그 반대로 무분각전이라 하였다. 유분각전은 모두 30전이 넘었는데 국역의 세액은 최고 10에서 최하 1분까지 있었다. 이러한 유분각전 중에서 국역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전을 골라 육주비전이라고 한 것이다. 유구전 중에서 포전의 국세는 5번에 해당하는 큰 시전으로 주요 취급물종은 포, 즉 3배였다. 포는 대마로 만든 배로서 조선 중기까지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료였다. 오늘날에는 포를 직물의 총칭이 되고 있다. 3배 옷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런 가게가 되겠네요. 포는 오늘날에 직물로 총칭된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비단을 가리키는 동물 섬유는 주단이고 면적물은 면주라고 하였다. 그리고 모시는 저포라 하여 삼배인 포와는 달리 구분되어 있었다. 조선 중기 이전에는 면화의 생산이 보급되지 않아 지배계급이나 상류층을 제외한 일반 백성들은 의생활은 대부분 포의 생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그 거래 물량도 많았다. 다만 경시에서는 지배계층이 값비싼 견직물과 민직물을 많이 수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물종을 취급하는 시전인 선전, 면포전, 저포전 등은 그 규모가 크고 국역 부담도 많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포전은 한때 저포전에 합치되어 육주비전에 속한 일도 있었다. 포전은 대부분 종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었는데 한성분의 서민들의 의료 공급을 주로 맡고 있었다. 대마 생산과 포, 즉 삼배 생산은 전국 각지에 널리 산지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경상도의 안동포,
함경도의 육진장포 및 경기도의 강화 반포가 유명하였다. 또 맹산과 영동지방은 산과 배의 주산지로 알려져 그곳에서의 산물이 경치로 올라와 포전의 주요한 취급 물정이 되었다. 조선시대에 조선 사람이 있던 옷을 파는 가게가 이제 포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전에서 사용했는 동전이 바로 이 동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자가 평양이라고 되죠. 변양자를 사용하는 해가 많이 드는 그런 평평한 지역이다. 그런 의미의 변양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평양의 평양이 되겠습니다. 조선왕조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4월 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1405년 명영락 3년이라고 했습니다. 사은사 박친이 중국에서 돌아와 황하에 돌고북이 나타난 일을 아뢰다. 자, 여기 보면 1405년 명영락 3년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태종실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태종실록. 태종 그러면 누굴까요? 자, 태종을 조선 태종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태종은 1367년 6월 13일에서 1422년 5월 30일까지 조선의 제3대 임금이다. 조선의 제3대 국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전임자는 정종이라고 되어 있네요. 후임자는 세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휘가 방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방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은 이, 휘는 방원, 본가는 전주, 자는 유독이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정본이 신의 황후 한씨의 다섯째 아들이며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에 공을 세웠다. 왕자 시절 받은 작호는 정안군, 정안공이다. 이후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통해 병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으며 동북청 정종의 왕위를 받아 즉위하였다. 왕위에 올라 공신들은 축출하고 사병을 혁파하였으며 자신의 처가와 사돈 등을 비롯한 왕실의 외척을 숙청하여 왕권을 강화시켰다. 여기 보면 자신의 처가와 사돈 등을 비롯한 왕실의 외척을 숙청하였다. 그리고 왕권을 강화했다. 이런 내용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정성 신가의 외척을 숙청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태조 이성계를 보면은 현재 파란색 골룡포를 입고 있죠. 황제라 그러면 노란색 골룡포를 입고 있는데 현재 파란색 골룡포를 입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영상도 이제 앞으로 제가 왜 이렇게 파란색 골룡포를 입고 있는가, 자, 이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란색 골룡포를 입은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이고, 자, 이것을 이제 밝히면 명나라 태조가 이성계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405년 명영락 3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종이라고 되어 있죠. 태종은 앞전의 기록으로 봤을 때 이방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05년 명영락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보면 명영락이라고 되어 있죠. 자, 명나라의 영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영락이라는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명나라의 군주 목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연호라고 적혀 있죠. 뭐, 어진, 대수, 매호, 시호, 뭐, 성명, 연호, 제위기간, 명효, 이런 식으로, 자, 명나라의 군주 목록에 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비교해보면, 자, 어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어진이라고 사진을 볼 수가 있죠.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묘호가 있고, 묘호는 이제 명나라 명태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시호가 나와 있고, 자, 이름이 나와 있고, 자, 이름이 주원정이라고 하네요. 자, 주원정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주원정은 태조 이성계에게 죽고 없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호 이거 보이시죠? 자, 연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홍무라고 적혀 있죠. 자, 아래쪽에 한번 이렇게 내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제3대 명성조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왜 연호를 보면은 영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조선왕조 기록을 보면은 1405년 명영락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락이란 말은 연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연호란 그 해의 임금이 즉위했을 때, 즉 황제 임명식을 할 때, 즉 황제 임명식을 하는 그 날이 영락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보면 달력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날에 대한 의미가 있잖아요. 뭐 7월 7일은 뭐 칠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8월 15일은 광복절이다, 막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405년에 해가 그게 영락 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에 보면은 여기 연호에 보면은 영락이라고 적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영락이라는 그날에 황제의 임명식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대라고 적혀 있는 명성조 이분이 태종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4월 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1405년 명영락 3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헌사 박신이 중국에서 돌아와 황하의 돌고북이에 나타나 이를 아래다. 이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하지요? 우리나라는 조선이 이 한반도 아닙니까? 그걸 옷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조선이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반도가 조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국이 되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헌사 박신이 중국에서 돌아와 황하의 돌고북에 나타나는 것을 아래다. 이분이 또 중국에 가고 또 황하에 또 갔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황하에서 돌고북이 나타난 것을 임금한테 아랜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한반도 조선에서 이 중국에 업무를 볼 일이 있나요? 그리고 황하까지 갈 일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네요. 실록의 기록은 이제 임금이 말한 거나 임금이 한 행동, 행위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변의 역사도 조금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 황하나 돌고비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나 뭐 생각해 볼 수도 뭐 있을 거라고 보겠네요. 실제는 그게 아니겠지만요. 사헌사 박신이 경사에 돌아왔다. 신이 아래였다. 고평왕과 평양왕이 아래기를 영락 2년 12월 17일에 산서 평양부와 호주 하진현의 황하물이 맑아져서 수백 리에 붙였고
돌거북이 나타났다고 하니 문무간이 표를 얼로 할애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여기 보면 한자가 보이시죠? 이 평양부라고 보이잖아요. 자, 여기에 이 평양이 앞전에 본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평양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포전이라는 옷을 파는 가게에서 사용했는 그런 동전에 나와 있는 이 평양이라는 이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실록 기록에 보면 평양이라고 보이고 이 평양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원문에도 보면 평양왕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평양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내용도 이것도 보면 좀 이상하죠. 지금 현재 1405년 명영락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명나라 시대죠. 그럼 명나라에는 황제가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고평왕이라고도 설명을 하네요. 그리고 평양왕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명나라 시대에 황제 말고 왕이 있다는 소리 들어봤나요? 좀 이상하지요, 이 내용도 보면. 뭐 요즘으로 말하면 황제는 대통령 정도가 되겠고, 이 왕이라는 사람은 뭐 시장 정도가 되겠네요. 서양 기록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서양 기록의 가톨릭 내용에 보면은 진화를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 왕의 나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은 이 고평왕이라는 평양왕이라는 이런 왕자가 돼가는 의미를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평양부라는 한자를 볼 수가 있죠. 뱀양자를 사용하는 그런 평양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중국 천하여기도 병이 양력돼 프랑스에서 약탈됐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이 지도도 제가 이름을 하나 붙여줬죠. 대륙조선 천하여기도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잠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866년 병인형 흥선대원군이 천주교 박해로 조선 천주교의 제4대 교구장인 베르네 주교를 비롯해 프랑스 선교사 9명과 남종삼 등 8천여 명이 평신도가 붙잡혀 처형되었다. 이때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피신한 이델 신부가 중국 텐진에 들어와 있던 프랑스 국동함대 사령관 노주 제독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로 인해 그의 11월 병이양요가 일어났다. 여기 보면 중국 텐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사파 한 장을 보여주면서 텐진 지역에 진해와 조선에 항구 도시가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죠. 여기 보면은 피신한 니델 신부가 중국 텐진에 들어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 좀 이상하죠. 니델 신부가 중국 텐진에 들어왔다. 제가 중국 텐진에 진화와 조선의 마을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사파하고 좀 약간 일치하는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숨어 들어왔다, 그거는 좀 이상하죠. 그리고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피신했다. 이 내용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 지도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수장되어 있는 지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약탈당해 있는 거죠. 조선에서 프랑스 놈들이 훔쳐간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 과연 서구 프랑스나 영국이 선진국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이런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기 나라 유적과 유물을 훔쳐간 그런 나라들이 무슨 선진국인가요? 그런 나라들은 그냥 조종나라죠.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만화로 많이 봤던 그런 해적 같은 그런 집단 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아주 몹쓸 인간들이죠. 자, 이쪽의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국립도서관 홈페이지 현지 정보에 이 지도가 1594년 왕반이 제작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실제 이 지도는 중국인의 왕반이 제작한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 제작된 지도임이 밝혀졌다. 지도 오른쪽 하단에 있는 설명조가 뒷부분은 이 지도가 중국에서 제작된 천하여지도를 참조하여 조선과 일본 유구의 지도를 그려놓은 것이라고 조선 사람의 발문이 적혀있다. 이 지도는 제목이 없어 부르는 명칭은 갖가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대륙 조선 천하여지도라고 제가 이름을 하나 붙여줬죠. 그리고 1526년에 제작한 혼일 역대 강림국도와 매우 흡사하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발문의 위치도 비슷하나 유구가 크게 그려지고 일본이 그려진 점이 다를 뿐이다. 지도 오른쪽 하단에는 오른쪽으로부터 중국의 행정구역 개요와 왕반의 지문, 조선인의 발문이 차례에 적혀있고 상단에는 명대, 동북지방의 최고 군정기구인 노간도가 관할하는 지명이 날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의 부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것도 잠시 보도록 하죠. 왕반 마치 별을 뿌려놓은 듯하다. 감히 밝혔다. 한양호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이 지도의 제작 연대는 우리나라의 지명을 비정하여 1637년에서 1644년 사이로 보았다. 또한 조선인 발문서두에 천하지도 한 본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난리를 겪은 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이 지도는 1636년 병자호란을 겪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지도는 아직 미완성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지도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도가 그려진 범위는 북으로는 몽고, 남으로는 안남. 여기 안남 보이시죠? 안남이 이게 현재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동으로는 일본, 서로는 황하의 발원인 성숙해로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조선이 크게 그려졌다. 해안선과 하천은 사실에 가깝게 모사되었고 예의 황하는 황석으로 채색되었고 바다는 마름목과 능형, 문의로 모사되었다. 또 조선의 팔도와 중국의 13성의 군현, 멍에는 오방색을 사용하여 행정구역을 구분한다. 한반도의 모습은 조선 전기의 전국지도 계통으로 특히 하천의 묘사가 매우 정확하다. 모든 산은 진녹색인 반면 백두산만 우뚝하게 흰색으로 그려졌고 그곳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발현한다. 여기 보면 압록강과 두만강이 발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 이 지도에는 압록강이라는 이름도 없고 두만강이라는 이름도 써있지 않습니다. 백두산 남쪽으로는 크고 작은 산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채색되지 않은 산에는 장백산이라고 쓰여 있다. 평안도 양덕에서부터 백두대간이 지리산까지 이어진다. 조선에서 제작한 지도답게 수도는 경도라고 표기하고 전국에 군현명 약 360개가 표기되었다. 또 지도에 영토와 관련된 섬들이 모두 그려져 있는데 두만강 하구에 녹두도가 있고 동해에는 우산도와 울릉도가 나란히 그려져 있다. 우산도는 우자는 잘못 써서 정자가 되고 말았다. 압록강 하구에는 신도가 있고 서해안에는 병영도가 보이지 않고 대천과 소청만 항해도 서쪽에 그려져 있다. 여기 보면 울릉도가 우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자가 아니고 정자로 써져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모습도 그 당시로서는 꽤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 대마도는 일본의 바싹 붙어 그려져 있고
북계도를 호칭하는 이도가 제 위치에 그려져 있다. 경도를 외경이라 표기하고 에도 막부의 소재지인 에도가 표기되어 있다. 일본의 남쪽 먼 곳에는 산이 그려진 커다란 섬 두 개가 그려져 있다. 윗섬은 소유국, 아랫섬은 유구국이라고 적혀 있으며 유구를 이렇게 크게 모사한 것은 조선과 중국의 밀접한 관계 때문일 것이다. 여기 보면 일본의 수도를 경도라고 표시를 하지 않고 외경이라고 표시했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외경이 맞죠. 이 외라는 것은 바깥 외, 서양 외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외경이 정확한 말이 되겠습니다. 왕반의 발문에 따르면 중국의 행정 명칭은 양도, 북경과 남경 13선과 도성에 소속된 부 152개 주 240개현 1107개의 409개 소 2854개 그 밖에 선의, 선무, 초토, 안무, 장관 등 관청 218개가 표기되어 있다. 발문 끝에는 마치 별을 뿌려 놓은 뜻하고 지도를 보는 가면을 밝히고 있다. 여기 보면은 북경과 남경이 표시되어 있다고 하죠. 북경과 남경은 이제 수도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수도는 외경이 되겠죠. 그리고 유구국이 소유구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또 유구국이 또 하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작은 유구국하고 그냥 유구국 두 개가 표시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서울 역사 발목에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천하여지도와 같은 원도를 사용했거나 같은 계열의 지도로 판단되는 조선본 천하여지도가 사용되어 있다. 이 지도는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확산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22일 보물제 1601호로 지정됐다. 이 지도는 1402년도 혼일강리역대와 더불어 조선의 동아시아 지도를 높이 평가되지만 모두 국외에 소장되어 있어 못내 아쉽다. 자, 우리나라에는 진본이 없다고 하네요. 다 외국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도둑놈 나라들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줬지만 이렇게 다 읽어드린 적은 없죠. 자, 이 지도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다시 조선 왕조 기록으로 한번 돌아와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블로그에 글을 길게 읽다 보니까 앞전의 내용을 또 잊어버렸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고평왕과 평양왕이라고 보이죠. 자, 평양 변양자를 사용하는 평양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아래 길을 영락 2년 12월 17일에 산서 평양부라고 소개하죠. 자, 여기 평양부라고 보이고 이 한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문 보기를 선택 후 원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원문을 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크기가 크시나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원문에 보면은 검은색으로 표시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걸 잘 몰라가 어떤 분은 이게 조작됐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건 조작된 것이 아니고 원문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를 선택하면 현재 이 원문의 한자가 이 부분이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시 형식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여기 보면 원문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해 보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냥 전체 이렇게 보면 어느 부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번역한다, 이 부분의 한자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확대 버튼인데 이것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네, 확대 버튼을 누르니까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원문 선택하면 또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이제 보기가 좋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평양부라는 한자를 볼 수가 있죠.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네. 자, 이 부분이 평양부가 되겠습니다. 평양부. 변양자를 사용하는 이 평양부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에 있는 평양 있지 않습니까? 그 평양자가 아니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대륙에 있는 평양이 되겠습니다. 바로 평양부가 되겠죠. 즉 여기 나와 있는 포전에서 사용하는 이 동전에 나와 있는 이 평양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의 글자. 자, 이게 반으로 갈랐을 때 여기가 평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도를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의 파일이 지금 엄청 크기 때문에 읽어 드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앞전에 블로그 내용을 다시 상기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압록강이라고 검색하니까 이 시대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발원한다. 그리고 백두산 남쪽으로는 크고 작은 섬들이 그려져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는 채색되지 않은 산에는 장백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죠. 압록강과 두만강은 표기가 없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장백산이 표기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산 이름을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이 장백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백두산이 되겠네요. 백두산은 장백산하고 이 백두산이라는 이름이 두 가지로 사용됐다고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 여진이 보이네요. 자, 이 여진족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동화가 되고 현재는 이제 사라지고 없다고 위키백과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장백산이 보이는데 이 백두산이 장백산이라는 건 거짓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장백산이라는 것은 백두산 아래에 있는 작은 산을 이제 의미하는데 이 장백이라는 말은 한자 말 그대로 그냥 긴 산을 큰 산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제 장백산의 위치는 어디인가 하면은 여기 산해관이 보이는데요. 자, 이 부분이 산해관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만리장성이 되겠죠. 만리장성에 보면 여기 산이 보이죠. 실제는 이 부분의 산이 장백산이 되겠습니다. 자, 한반도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크기가 아주 작잖아요. 장백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여기 있는 이 크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산이 큰가. 이런 게 바로 장백산이죠. 아주 큰 산맥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장백산이라고 이런 표기는 없습니다. 그냥 이 산만 이제 그려져 있는 거죠.
이 지도는 미완성 지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도에 표기가 다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지명의 이름이 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란으로 인해 가지고 그려졌기 때문에 지명이 중간중간에 완성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지명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평양이라는 한자를 볼 수가 있죠. 바로 이제 한반도, 우리 남한 말고 북한에 있는 그 평양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블로그에서 이 평양자를 확인을 했죠. 평양에서 양자는 흥양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수도 이름이 외경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외경이라고 정확히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네덜란드하고 관련이 많잖아요. 즉 서양 재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경이 되겠습니다. 서양이 일본을 개화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일본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가 외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소유구라고 되어 있고 또 유구국이라고 두 개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상도라고 보이죠? 블로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상도라고 되어 있죠? 자, 우자가 잘못 쓰여서 정자로 바뀌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우상도가 이게 잘못 바뀌어가 정자로 쓰여 있었을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정자로 쓰여진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이 지역이 되겠는데요. 여기를 보면 경도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주도 있고 고향도 있고 여러 가지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가 안남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현재는 베트남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안남이 되겠습니다. 베트남이죠. 제가 예전에 베트남 관료도 조선 관료 복장하고 똑같다고 설명해드렸죠. 자, 이 베트남도 조선의 일부 땅이 되겠습니다. 자, 베트남도 우리의 영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발문이 적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 지도가 왜 그려져 있는가, 그런 내용의 설명이 여기에 이제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좀 확대해가 이제 보여줄 테니까 관심 가는 분은 이 부분을 번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로 이제 보여주면은 아마 영상을 재생하다가 멈추거나 해가지고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원문을 이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역사는 제 혼자 연구할 수도 없고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연구하면 좋겠죠. 제 혼자 어떻게 이 많은 것을 다 번역을 하고
모든 것들 다 작업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 지도를 계속 보여주니까 앞전에 제가 설명한 내용을 또 잊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조성환기호 기록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평양이라고 되어 있죠. 한자로 여기 평양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양자를 사용하는 그 평양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로 평양부라는 지명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여기 이제 중국 대륙이고, 자, 여기가 북경내가 되겠습니다. 자, 순천부가 되겠죠. 경사라고 적혀 있으면 현재 북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한자가 보이는데요. 자, 여기 오시면 평양부라고 딱 보이죠? 자, 변양자를 사용하는 조선왕조국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평양부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왕조국 기록에 보시면은 고평왕과 평양왕이 아래기를 영락인년 12월 17일에 산서 평양부와 포주 하진현에 황하의 물이 맑아져서 수백 리에 붙였고 돌거북이 나타났다. 이 내용에서 이 평양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황하가 보이죠? 자, 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지도에 보면은 황하가 이제 어떻게 표시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황하의 물줄기를 볼 수가 있는데 발원주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지루가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강주기를 보면은 이 강의 주기가 엄청나게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상당히 이제 크게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쪽에 물주기를 보면은 강주기가 좀 작게 그려져 있잖아요. 물주기에 연결은 되어 있으나 강주기가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현재 강화는 이렇게 물주기가 그리지 않고 이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흐른다고 변경됐죠. 바로 이 항해 물주기도 이동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쪽으로 이동이 됐죠. 이 지도는 1594년도 왕반이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조선에서 그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작 연대는 우리나라의 지명을 표기한 기록으로 생각해보면 1637에서 1644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더 확인을 해보니까 1636년 병저허란을 겪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다른 부분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실록 1권 정정 1년 3월 1일 임신 두 번째 기사 1399년 명건문 1년이라고 적혀있네요. 우리나라의 사람으로 요동의 동영이 소속군인 한 사람이 도망쳐와서 명나라 정전 소식을 권하다. 군인 한 사람이 요동에서 도망쳐 왔는데 동국 사람이었다. 동영위에서 소속된 사람인데 요동의 역사가 번다 하므로 도망쳐 들어온 것이었다. 말하기를 연왕, 여기 연왕은 나오죠.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경서에 갔는데 세 황제가 단기로 성에 들어오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연왕이 곧 돌아와서 군사를 일으켜 황제 곁에 악한 사람을 모조리 추방하겠다고 유명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이 내용도 보면 좀 이상하죠.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이면 조선인이겠죠. 근데 여기 요동 동영위 소속 군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이
요동에서 군인이 됐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렇다면 이 요동 땅이고 우리나라 땅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군인을 할 정도의 사람이니까. 근데 여기 또 명나라 정변 소식을 전하다. 그런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즉 명나라에서 고려의 정변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한반도는 조선이 아닙니다. 고려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연왕이라고 보이잖아요. 아니, 원왕이 보이고 태조고황제가 나오죠. 여기에 태조고황제가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왕이 보이는데요. 여기 각주를 한번 보면은 연왕의 영락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전에 명나라 군주 목록에서 여기 보면은 영락은 이게 뭐라고요? 제가 설명을 했죠. 연호라고 의미했잖아요. 태종 이방원이 황제가 되는 그런 연해가 바로 영락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락이라는 것은 황제를 임명했던 해를 의미한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연왕이라는 이분이 영락제가 바로 태종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태조고황제라고 적혀있고 이 태조고황제가 주원정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조선왕조 기록의 번역 조작이 되겠습니다. 주원장은 태조고황제에게 즉 이성계에게 주권 없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주원장의 이 한자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붉은 두건을 숙은 원수다, 즉 대장이다, 그런 의미가 됐습니다. 자, 이 주원장이라는 것도 이거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두건을 쓴 대장이란 그런 의미지 이거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주원장이라는 인물은 이름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홍건적의 난을 일으키 우두머리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원문을 봐야만 우리가 더 믿음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원문을 확인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페이지가 2페이지라고 되어 있네요. 1페이지가 있고 2페이지가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하설표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쪽 오른쪽 걸 눌러줘야 되네요. 자, 그리고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태조고황제라고 이제 한자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왕이라는 한자를 또 찾아야 되겠네. 네, 여기 보면 연왕이라고 또 보이죠. 그러니까 태조고황제라는 한자도 보이고 연왕이라는 한자도 이제 보이게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연왕과 태조고황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자를 보면 이 부분이 되겠네요. 여기 보면 주원장이 태조 이성계한테 목에 베어 참수되고 죽었다고 설명을 되겠죠. 이건 조선왕조 기록으로 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태조가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온 홍건적의 무리를 격퇴시키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겨울에 홍건적, 위평장, 반성사유, 관선생, 주원수, 파도번 등 20만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 서부 변방에 함부로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글을 보내기를 군사 210만 명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가니 속히 맞이 항복하라 하였다. 여기에 태조는 적의 왕 원수 이하 100여 명의 목을 베고 한 명을 사로잡아 왕에게 바쳤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원수라고 되어 있는 이 이름이 바로 위쪽에 있는 주원수 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주원장이 되겠습니다. 즉 태조 이성계에게 목에 베어 이때 죽었다는 이야기죠. 어떤 분은 뭐 한자가 이게 여기는 주원수인데 앞전에는 주원장이 아니냐 그래 설명을 하지만 주원수나 주원장이나 한자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꾸 이런 것 가지고 꼬투리 잡고 시비를 거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자신이 무지함을 나타내는 그런 증명이 되겠습니다. 무식하다 티내지 마시고 그냥 명나라가 조선인 것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관선생이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파두번이라는 이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파두번이라는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파두번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이제 파두번이라고 검색하면은 몇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중국의 백과사전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두 군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몇 개 정보를 확인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네, 현재 중국의 한 사이트에 와 있는데요. 자, 우측에 보시면 이미지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선택해 보면 자, 붉은 두건을 쓰고 있는 홍건적의 무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갑옷을 입은 장수가 보이죠? 자, 이 사람들 중에 주원장이 있었겠죠? 이제 현재 한자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로 한번 번역해 보죠. 자, 여기 보면 영어로 파두번이라는 별칭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볼 수가 있다고 하죠. 이 사람은 아니고 여기에 이제 파두번이라는 조선왕조 기록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원 후 1304년에 태어났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원나라 왕조 말기 이후에 송왕조의 북부 붉은 스카프 군대에 붉은 두건을 쏜 장군이었다. 여기 보면 1362년에는 폐배로 인해 위안군에 체포되었다. 즉 원나라군에 이제 체포됐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62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홍건적 위평장하고 뭐 주원수 파두번이 처형되어 있는 시기가 여기 보면은 1362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51년에 뭐 드래곤 피닉스 세븐전년에 뭐 북벌로 분할되었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또 번역이 좀 이상한데, 자, 여기 보면은 또 내용이 나오죠. 뭐 5년 만에 중부 항로군이 한국 현재 고려에 침공을 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7년 만에 그와 관 선생 뭐 샤르오 등이 다시 한번 한국을 또 침범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번역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자, 이게 관 선생하고 파두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려를 침공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1360년 2월에 제2차 세계대전, 다시 제2차 전쟁을 했는데, 여기서 개성, 북한에서 사망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조선왕조 기록하고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군은 뭐 포로에 잡혔고, 나중에 뭐 알 수 없다.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라오양이라고 태각하는 중에 또 뭐 어떻게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또 사이트의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중국의 똑같은 백과사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한자가 바로 여기 파두번 이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한자도 번역을 한번 해보죠. 여기 1357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면 1357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도 1357년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번역을 해보면, 자, 원나라 말기에 그의 이름은 판청이었다. 노래 스카프는 빨간색이다. 그러니까 빨간색에 두건을 썼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년에 1357년에 뭐 간시와 가는 군대가 산시성을 침공했는데 이제 이듬해 뭐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했고 19년 동안 라오향 현재 라오향 일부에서
자, 21년 만에, 한국, 이게 또 나오죠. 자, 21년 만에 한국에 입국했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듬해 첫 달에 그는 패배하여 라오양으로 돌아갔고, 4월에 그는 체포됐다. 여도 체포됐다 나오죠. 자, 체포됐다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사이트 한번 또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도 이제 백과사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번역을 해보면은, 자, 여기도 원나라 말기라고 또 설명을 하죠. 그리고 영가 불사조 3년이라고 되어 있고 1357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전에도 보면은 여기도 1357년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것도 여기 보시면 135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군대를 이끌어 북부 원정대에 가서 산시, 여도 산시가 나오네요. 네, 입성했으며 뭐 북쪽을 뭐 정복했고, 예? 현재 내몽골하고 뭐 수도 위안장 뭐 티무르와 싸웠다. 자, 여기 티무르 나오죠. 티무르. 그리고 한 사람의 위안화이나 문제가 없다고만 했고 하얼빈 건건되게 뭐 이 내용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원왕조의 역사에 보면은 내용이 또 있고, 여기 군대를 한국으로 있고, 여기 한국 나오죠. 또 고려 나오죠. 그거 패배하고 요양으로 후퇴했다. 그리고 5년 후 1359년 4월에 파두반을 요양해서 또 잡혔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명나라가 언제 탄생했죠? 자, 명나라 이 군주 목록에 보면은, 자, 명나라가 1368년부터 1398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1398년. 그러니까 일대 명태조가 1368년에서 1398년까지 재위를 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전에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1357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136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도 보면 1357년이라 되어 있고, 여기는 1359년에 이제 파두본 요양에서 잡혔다고 되어 있죠. 1359년. 명나라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1359년인데, 자, 여기 보면 1368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1359년쯤에 이 파두본하고 조원장이 죽은 것으로 조선왕조 기록으로 알 수가 있죠. 조선왕조 기록에는 날짜가 없지만 중공의 기록으로 봤을 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357년이라고 되어 있고, 이 시기로 따지고 봤을 때 명나라가 탄생되기 전에 아마 주원장이 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나라는 주원장이 만든 나라가 아니고 바로 태조 이성계가 만든 나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우리가 정보를 찾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주원장이 무슨 명나라를 만들어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조 기록으로 다 알 수가 있고, 중공의 한 사이트에서도 다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대한민국 학자들 엉터리 역사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자, 앞으로 제 영상을 본 사람은 명나라 또 주원장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엉터리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앞으로 이제 명예가 될 것입니다. 자, 역사는 우리나라의 기록이 정확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찾아보면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전에 여기 평양이라는 이 한자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포천이라는 옷을 파는 가게에서 조선에서 사용했다는 이 동전으로도 우리 조선이 대륙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바로 이 지도가 바로 대륙 조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수도를 보면은 이때는 이 북경이
조선의 수도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마 이 북경도 아마 이동됐을 것으로 봅니다. 예전에는 이 북경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이제 수도를 정착을 했는데 아마 다른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 북경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우리의 많은 역사는 일본한테 조열되시며 현재 중공이 우리의 조선의 역사를 모두 도둑질해 갔으며 우리는 이 잃어버린 역사를 찾기 위해서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으로 입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평양부라는 이 지명의 이름으로 조선이 대륙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평양부가 되겠습니다.